울산의 약 48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였었습니다. 전체 이제 공사 규모가 1,600억짜리. 네네, 1,600억짜리.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시공권을 갖고 있었던 대우건설이 일단은 약 440억대에 자기가 지급 보증은 서겠다 계속. 그러나 나는 공사는 안 한다. 포기죠. 네. 손실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본 건가요? 이 팀에서는, 대우건설 팀에서는? 대우건설이 또 분석을 많이 했겠죠. 네. 어느 누가 440억이면 대우건설의 순이익의 10%가 넘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포기할 정도면 어지간하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하고는 싶은데 머릿속에는 미분양이 계속 이게 뺑뺑뺑뺑 맴돌았을 거예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682번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나 임대 수익을 위해서 오피스텔 매매 등 부동산 투자까지도 하고 계시다고요. 오, 대단하시네. 경매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권리 분석이 어려워 실행은 못하고 있네요. 경매. 근데 많이들 공부하시고 또 뛰어들던데. 그렇죠. 공부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권리 분석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공부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마음을 놓고 공부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는 경매 선수죠.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그 경매장에 가서 이렇게 권리 분석도 어서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분들. 그분에게 어떤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분과 함께 가보는 건 어때요? 그것도 방법이죠. 사실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계속 하진 않잖아요. 네. 어쩌다 필요할 때 한두 번 하기 때문에 나는 바빠. 공부할 시간도 없고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야라고 한다면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전문가 도움 받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2682번님 이제 본인이 좀 공부하시고요. 기본을 하셔야죠. 좀 배우시고 공부도 이렇게 하시다가 실제 할 때는 본인도 하지만 누구 한 명을 데리고 가면 참 마음이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경매도 그렇고요. 세금도 어설프게 알면 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알긴 알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무사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잘못 계산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매덕 그냥 안 내야 되는 매덕을 내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반드시 세무사 도움 받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2682번님 저희가 학습 응원합니다. 자, 한 주간의 아파트 동향인데 낙폭은 좀 줄었다. 하락은 여전하다. 하락은 여전하고요. 지난주에 하락폭을 좀 키웠거든요. 좀 더 왜 이렇게 또 갑자기 6주 연속 살짝 반등을 하다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했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또 살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살짝 회복세를 보이다가 또 살짝 떨어지다가 이런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게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하락의 보합인 거죠. 하락의 보합입니다. 하락의 보합이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금리도 계속 고잉하고 있고 어떤 멈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나오지도 않았고 전세 가격도 여전히 약세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로 정부도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당분간 모두 다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단 급락을 막은 건 정부의 대폭 규제 완화. 그렇죠. 그거 분명히 효과 있죠. 둔촌주공도 이제 거의 완판 분위기인 것 같고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 약발은 근데 여기까지고. 약발은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되살리기 위hen 또 뭐가 필요하고요. 정부도 여기서 더 살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여기서 더 일반 시장이 오르는 거는 부담스럽고요. 이제 문제되는 거는 미분양. 분양 시장은 사실 건설 경기가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는데 일반 시장은 괜히 더 풀어줬다가 또 혹시라도 강남 집값 오른다라는 뉴스 나오면 내년 총선 앞두고 또 골치 아프니까요. 추가 규제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는요. 네네네. 네. 자, 지난주에 뉴홈 사전 청약 특별 경쟁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일반 공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윤석열표의 주택 공급이죠. 뉴홈 볼까요 결과? 대박 났습니다. 이거 일반도?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특별 공급이 잘 나오면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의 약간 컨닝 페이퍼 같은 거거든요. 미리 열기를 알 수가 있는데 특별 공급이 평균 11대 1이 나왔고요. 고양 창릉은 17.7대 1이 나왔는데 일반 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이 나왔어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굉장히 높게 나왔고 고양 창릉은 46.2대 1. 높죠? 84는 고양 창릉 84는요 82.4대 1, 8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분위기라면 어마어마한 인기다. 이게 만약에 2년 전 또는 1년 전 작년 초 정도에 분양을 했더라면 한 300대 1 안 나왔겠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흥행 성공이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면 약간 국토부가 약간 흥분한 뉘앙스가 좀 보여요. 이거 성공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보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지역이고요. 84 전용 우리가 말하는 30평형대. 이게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분양가가 5억 5천 정도 했어요. 전용 84가. 그러니까 저렴하죠. 30평에 5억 5천. 34평이 5억 5천이고 25평이 3억 9천 정도였으니까 뭐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도 요즘 같은 때 82대 1은 이건 진짜 조건이 좋잖아요. 가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주변 시세보다는 거의 반값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 새 아파트에 만들어진다면 10억은 갈 거거든요. 반값에다가 대출 규제 조건도 굉장히 좋았죠. DSR 적용이 되고. DSR이 없죠. DSR 없고요. 없죠. 금리도 뭐 굉장히 1.9%인가요? 에서 3%까지 저리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또 80%까지 LTV 해주잖아요. 초기 자본이 뭐 몇 천만 원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청년들도 그렇고요. 생애 최초 분들이 그냥 열심히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상암동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거의 고양 창릉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요. 위치도 좋잖아요. 위치가 탐납니다. 진짜.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긍정론자분들, 상방론자분들은 이거 봐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열기와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 이런 해석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죠.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는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이 정도 조건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300대 1 나왔다고. 300대 1이 80대 1이 나왔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과도한 해석은 좀 금물이다. 왜냐하면 고양 창릉이나 이 사전 청약이 경쟁력이 있었던 거지 전체 시장 자체가 흐름이 달라진 건 아니다. 이 자체의 경쟁력이 문제거든요. 물론 이게 나눔형이기 때문에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 차익은 70%만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속내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렴하게 나왔고 이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뭐 예전 같으면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원만 벌면 그냥 나 하는데 지금은 20만 원 벌어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잖아요. 10% 20% 저렴한 거 가지고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거는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정도 저렴하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 시장 자체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흥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토부는 기분은 좋겠네요. 이게 뭐 했는데 이게 첫 공공 분야 브랜드 뉴홈 첫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었기 때문에 우리 잘했다라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파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뉴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요 뉴스를 좀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우건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시행사라는 게 있고 맞습니다. 시공사라는 게 있고 공사를 이제 건설하려면 거기서 이제 마진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공권을 이제 따게 되는데 대우건설이 이미 따놓은 시공권을 포기를 하고 위약금도 낸 거죠. 이게 뭐 위약금이라면 위약금이고요. 위약금? 정확히 따지면 위약금은 아니고요.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울산이에요. 울산광역시에 480세대 주상복합을 짓는데 대우건설이 들어가죠. 1,600억 정도 이제 건축비를 받고 다 지으면은 1,600억을 받는 건데 이제 땅을 사야 되잖아요. 이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브릿지론을 할 때 이제 시행사 사업을 주최하는
쪽에서 100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요. 네. 900억을 이제 브릿지 론을 하는데 네. 금융권에서 뭐 우리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서 460억을 댑니다. 네. 금융권이 몇 개가 있죠? 뭐 유한타 증권도 있고요. 460억 되고 440억은 대우건설 니들이 지급보증해라 연대보증. 네. 니들이 대기업이잖아. 니들이 연대보증 안 하면 금융권에서도 불안하니까 돈 못 대겠다. 오케이 해줄게. 네. 440억을 이제 보증을 쓴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대우건설이 이 보증은 내가 책임질게. 네. 요거는 내가 책임지고 나 안 할게. 네. 라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사나 지금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네. 시공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대우건설이 빠진 곳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440억을 포기하고 근데 이제 정확히 포기한 건 아니죠. 나중에 막 분양 잘 되고 그러면은 받아갈 수는 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걸 한 거죠. 실질적으로 포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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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산의 약 48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였었습니다. 전체 이제 공사 규모가 1,600억짜리. 네네 1,600억짜리.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시공권을 갖고 있었던 네. 대우건설이 일단은 약 440억대에 자기가 지급 보증은 서겠다 계속. 그러나 나는 공사는 안 한다. 포기죠. 네. 손실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본 건가요? 이 팀에서는 대우건설 팀에서는? 대우건설도 분석을 많이 했겠죠. 네. 어느 누가 440억이면 대우건설의 순이익의 10%가 넘는데 이걸 네.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포기할 정도면 어지간하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하고는 싶은데 머릿속에는 미분양이 계속 이게 뺑뺑뺑뺑 맴돌았을 거예요. 네. 왜 이런 분위기냐면 전국적으로 본다면은요. 지금 미분양이 12월 달까지 6만 8천이었고요. 1월 달에 뭐 7만 1천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1년 만에 3배가 올랐는데 울산이잖아요. 네. 울산은 더 심각해요. 1년 전에 네. 2022년 1월 달에 미분양이 395세대 정도였거든요. 아니 그 울산 내 미분양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3,570으로 늘어납니다.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대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미분양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지금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이거는 미분양 날 수밖에 없다. 근데 금융 비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볼까요? 1월 초에 금융 비용을 이제 얼마 정도로 책정을 했냐면 대출 금리가 5.7% 정도였고요. 네. 1,00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 1% 정도 내고 180억 정도 네. 부담한다라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11월 달 12월 달 되니까 대출 금액이 1,200에서 1,300억 정도로 늘어나고요. 네. 대출 금리는 10%로 올라가게 되고 대우건설이 속된 말로 여기서 이제 빡쳤다고 하는데 네. 수수료를 연초에 1%였거든요. 이게 네. 이제 금융 리스크 관리 수수료를 받는데 11%로 올랐습니다. 수수료만 11%. 그러니까 이게 180억 원에서 48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금융 비용이 3년 동안 금융 비용이. 근데 PF 쪽에 돈 빌려주는 쪽에서도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대우건설에서 생각해 보면 네. 440억 지급 보증을 했고 네. 금융 비용만 480억이 나오고 네. 원자재 값도 오르고 네. 다 오르는데 1,600원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이게 PF 대출을 일으키면 PF 대출이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네. 사업이 잘 되면 시행사에서 이제 분양 대금을 받아서 PF 대출도 갚고 공사 끝나면 대우건설한테 돈도 줘야 되는데 네.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못 믿겠는 거죠. 이게 분양이 완판 안 되면 계속 늘어지잖아요. 늘어지고 네. 시행사가 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답 없다. 그냥 440억 포기하자라고 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면 PF 를 안 결국은 넘어갔죠. 이게 이제 지면 2년 반 걸린다고 칠게요. 네네. 그럼 3년 후에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우건설이 이렇게 44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리 시공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 논리가 맞나면 맞죠. 3년 뒤에도 장담 못 미분양이 더하면 더 됐지 회복은 안 된다 이렇게 대우건설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분석을요? 이게 네.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미분양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완공될 때까지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물렸다. 계속 앞으로도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480세대니까 대우건설이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유명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저축은행 사태. 네. 저축은행 사태도 네. 있었고 그 일산에 고향 일산에 그 두산건설에서 대형 주상복합을 지었거든요. 네. 두산 위브 제니스를 지었는데 네.
그게 계약률이 뭐 0.1%인가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두산 그룹 자체가 흔들렸거든요. 네. 그게 200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완판이 언제 됐냐면 2020년에 다 팔렸대요. 11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거는 이 정도면 이게 손실이 4천억이면 못 빠져나오는데 네. 400억 정도면은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저는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지금 중흥건설이잖아요. 네. 산업은행에서 중흥건설로 넘어갔는데 산업은행이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책임져야 되니까 못 하는데 네. 중흥건설 민간건설 사다 보니까 오너가 있으니까 좀 더 네. 냉정하게 야 이거 400억이 낫다. 잘못하면 1,000억 물린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자. 여기서 끊자. 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미분양의 공포가 확산되는데 짧게 이것만 볼게요. 미분양의 공포가 이게 이 대우건설의 포기가 네. 바닥을 찍은 건가요? 아니면은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바닥을 찍었으면 포기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닥을 안 찍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